55쪽입니다. 외부 원칙 또는 외부의 원칙 그래 볼게요. 제가 의자도 집어넣고 외부의 원칙. 그럴 때 가치 재원칙 중에 앞으로 외부란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부는 뭐냐? 아까 내부는 뭐였죠? 부동산 자체. 외부는 주위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주위 환경 혹은 주변 환경. 그래서 앞으로 외부는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것의 대표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적합의 원칙을 조화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적합의 원칙, 조화의 원칙. 그리고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감가를 행하는데 그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았을 때 감가가 뭐였어요? 그렇죠. 기능적 감가였는데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았을 때 오는 감가는 경제적 감가예요. 이때 적합의 원칙이 뭐냐?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 라는 원칙이에요.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는 원칙. 주택이 주택가에 있어야 되는데 시장 안에 있을 경우 값어치가 낮게 평가된다 그랬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지었는데 건축비가 20억 들었대요. 그런데 저가주택가에 짓는 바람에 감정평가 해봤더니 15억이래. 그럼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하게 평가됐죠? 이것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았을 때 오는 감가, 경제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기능적 감가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적합의 원칙이 훨씬 더 많이 감가가 돼. 그래서 여러분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았을 때 오는 경제적 감가가 훨씬 더 기능적 감가보다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 잘 기억하셔야 되고 함께 알아둬야 될 것이 외부성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외부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외부 효과, 외부성인데 이것은 주위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해당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 부동산이 주위 환경,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해당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 외부성의 원칙. 세 번째는 경쟁의 원칙. 경쟁의 원칙이란 만일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면 초과이윤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그 초과이윤을 쫓아서 기업이 진입을 하죠. 기업의 진입이 나타나고 기업이 진입을 하면 들어오면 그로 인해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공급이 증가하면 기업의 진입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초과이윤은 소멸이 돼요. 결국은 기업의 진입과 그로 인한 공급의 증가를 가리켜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은 초과이윤은 경쟁을 야기하죠. 그리고 경쟁은 결국 초과이윤을 소멸시키죠. 이것을 경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쟁의 말뜻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기타의 원칙, 기타 등등의 원칙입니다. 기타의 원칙, 이것은 기타 등등의 원칙이란 뜻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수요 공급의 원칙.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정해진다는 원칙. 우리 아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 부동산 가치가 정해지고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 뭐라고 했어요? 가치의 이중성. 여기에 가치의 이중성이 나오는 겁니다. 가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수요 공급의 원칙. 두 번째는 대체의 원칙. 대체의 원칙도 조금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그 해당 부동산과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죠. 그러니까 애플에서 아이폰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이뻐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되죠?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이폰이 뭐 최근에 나온 게 뭐 XS?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서요. 최신 모델이 물어보니까 그렇더래요. 그게 금액이 정해졌는데 얘가 금액을 정할 때 뭐를 염두에 뒀어야 되냐면 갤럭시 노트 9을 염두에 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100만 원 정도 되죠. 100만 원 살짝 안 넘거나 10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얘가 100만 원 정도 되면 얘도 대체관계 갖고 있는 그것도 그 정도 가격을 정했어야 되는데 얘가 130 몇만 원 가격을 정했다고. 그럼 130 몇만 원으로 가격을 정했어요. 그럼 130 몇만 원으로 가격을 정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선택을 안 해. 당연히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가니까. 근데 이것과 이걸 놓고 보면 기능 면에서 이게 엄청나게 월등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는 요거는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 아이튠스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통해야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비해서 갤럭시 시리즈는 개방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꽂으면 막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거기다 뭐 사진도 넣고 뭐 음악도 담고 막 그러시잖아. 근데 이건 그걸 통해서만 해야 돼요. 잘못하면 막 있었던 거 다 날라가고 막 그래. 잘 못 하시면. 그리고 또 막 가입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 사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능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가격 전략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얘의 영향을 받거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격 전략을 수정해서 기존에 쓰던 아이폰 가지고 오면 할인해 준다. 근데 대충 얼마 가격 정도 할인해 준다? 30만 원 정도 할인해 준다. 그래서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략 사용하고 있잖아. 그거 가져오면 한 금액 할인해 주면 대충 금액이 여기 맞아. 이게 마케팅의 방법이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어. 근데 그 부동산과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1억이래. 그럼 얘가 5억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의 원칙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예. 그다음 세 번째, 기회비용의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이에요. 기회비용의 원칙이란 뭐냐? 어떤 걸 선택해요? A를 선택한다고 가정해봐요. A를 선택하면 그로 인해 B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방금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한 부동산의 가치는 그것과 대체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회비용의 원칙과 대체 원칙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떤 A란 부동산을 선택했더니 대체관계를 갖고 있는 B란 부동산을 포기했다면 A의 가치는 포기한 B로 평가돼야 한다는 원칙. 그래서 대체 원칙과 기회비용의 원칙은 밀접히 관련이 있다. 그 다음 최유효 이용의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 우리 최유효 이용이란 최고 최선의 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최유효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할 때 가치 추계의 전제가 되는 원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가치 추계의 전제가 된다라는 말을 할 건데 최유효 이용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항상 평가해요. 그런데 최유용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다는 말을 잠시 보류하고 우리 다시 최유효 이용의 뜻부터 따져보자는 말이에요. 최유효 이용의 뜻부터 따지고 가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이따가 최유효 이용 할 때 강남역 사거리 다시 등장한다 그랬죠? 그럼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한 2,000평 정도 되는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뭐로 이용할 거냐? 원칙적으로는 그 일대를 먼저 가봐야 돼요. 무슨 분석부터 해봐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럼 그 지역의 평균적인 토지 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적인 이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표준적 이용이 누가 봐도 상업용이라네요. 강남역 사거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그러면 과연 이 땅은 뭐로 이용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상업용이죠. 그럴 때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이니까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갑돌이한테 물어봤어요. 갑돌이한테 내가 갑돌아 너는 이걸 뭐로 이용할래? 그랬더니 갑돌이가
상 그렇게 하길래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는 갑다. 그랬더니 갑돌이가 뭐라 그래요? 상추 심을래 그러는 거야. 거기다 상추 심을래 그러는 거야. 이런 갑돌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또라이라 그래. 또라이. 갑돌이와 같은 사람을 또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라이는 학술 용어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특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기본서를 보시면 특정인이라고 등장하는데 바로 특정인은 이렇게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재로 가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6으로 가시면 최유효용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최유효용이란 자 밑줄 좀 해보실래요?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통 사람. 이해 가셔요? 그리고 이 사람과 대응되는 사람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특정인 그랬습니다. 이 특정인은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도 특정인의 범위에 들어가고 살풋이 이상한 사람도 특정인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되 여기 아까 봐도 누가 봐도 상업용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용하는 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 합법적이야. 그리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야. 이렇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을 최유효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어느 지역에 최유효용이 판단이 됐거든요. 최유효용이 판단이 됐어. 그랬더니 최유효 이용되고 있을 때 있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면 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게 최유효용이 되려면 적합의 원칙에도 맞고 균형의 원칙에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5억이래. 이해 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대상부동산 현실로 돌아와서 대상부동산은 최유효용 되고 있지 못하대. 이게 대상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최유용을 전제로 한 거고 이건 현실의 대상부동산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거는 최유용을 가정한 거예요. 다시 최유효 이용을 어떻게 한 거냐면 가정한 거야. 전제한 거야. 최유용이라고 치고 근데 현실의 토지 이용은 최유용이 되고 있지 못하대.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감가를 해야 돼. 그럼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무슨 감가 해야죠? 경제적 감가를 해야죠. 그래서 감액을 해야 돼. 1억을 빼. 이게 경제적 감가래.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은 얼마? 4억 이렇게 평가해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념할 것은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유효용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감액해야 될 감가 요인을 따져서 현실의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이 되고 있지 못하면 그 현실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 방금 이렇게 최유용을 전제로 해서 감액해서 얼마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부동산인 거예요. 4억 그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현실의 부동산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최유용이 되고 있다면 5억이래요. 그게 최유용을 전제로 해서 최유용을 기초로 해서 최유용을 표준으로 해서 평가해요. 그런데 대상부동산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건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감가가 요인이 좀 적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상업용이 맞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좀 작대.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대. 요거하고 상가 건물이 주택가에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감가 요인이 3천만 원이래. 그러면 3천만 원의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은 기능적 감가를 빼요. 그럼 얼마? 4억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4억 7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억 원에서 감가해야 될 기능적 감가를 빼내서 대상부동산은 4억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언제나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다고요? 최유용을 전제로 해서, 최유용을 표준으로 해서, 최유용을 기초로 해서, 최유용을 가정하여 평가한다 그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최유용의 원칙이란 감정평가할 때는 최유용을 전제로 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 대상부동산 평가할 때 언제나 최유용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감가 요인들을 감액해야 될 요인들을 따져서 대상부동산을 평가한다 그 뜻입니다.
얘부터 항상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감액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부동산이 최유효용이 되고 있대. 5억이겠죠. 그죠? 근데 최유용을 전제로 안 하고 그냥 평가를 한 거야. 그러면 사람이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 못 할 수 있죠. 근데 걔는 적합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심각하죠? 근데 걔를 평가했는데 5억 3천으로 평가했대. 그럼 누가 믿겠어? 사람들이 그 신뢰도가 아니 적합의 원칙에도 맞고 균형의 원칙도 맞고 진짜 괜찮은 부동산은 5억이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분은 5억 3천이고 그러면 누가 신뢰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부동산을 평가할 때 최유용을 기준으로 먼저 잡고 그리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유용의 원칙이란 이거 부지런히 적는 분 제가 나중에는 숫자 바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유용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다. 최유용을 전제로, 최유용을 표준으로, 최유용을 가정하여, 최유용을 기초로 다양한 말로 사용돼요. 언제나 평가할 때는 최유용을 먼저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감액해서 평가한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됩니다. 13가지 가치 원칙 중에 중추가 되는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 최유효용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게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최고 최선의 이용이란 말을 써요. 마치 이 단어가 꼭 최선의 이용만 말하는 것 같대요. 앞으로 공부가 더 되면 최선과 최고를 또 구분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까지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13가지 가치 원칙. 나중에 13가지 가치 원칙 중에서 시험에 더 잘 나오고 좀 덜 나오는 것도 구분해 드립니다. 7개를 별표 쳐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더 잘 나오는 7개를 딱 별표를 쳐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3개쯤 치면 안 되나요? 13개인데 그래도 7개쯤 하면 절반 이하인데 그만큼만 잘 기억하시면 그래도 시험 답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156입니다. 이제 감정평가의 3방식으로 건너갈 겁니다. 156입니다. 감정평가의 3방식인데요. 이 감정평가의 3방식을 어떻게 제가 구분할 거냐 이걸 쭉 설명해서 최종적으로 158페이지에 있는 표로 갈 겁니다. (158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십시오. 우리 감정평가의 3가지 방식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격결정 원리를 만들었던 알프레드 마샬을 소환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샬이 가격결정 원리를 만들었죠. 그럼 여러분 좌표축에서 제가 이제 처음 기초강좌에는 세로축, 가로축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옛날에는 그걸 유식하게 가로축을 횡축, 세로축을 종축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고 X축, Y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X축에 뭘 쓰고? 수량을 쓰고 X축에는 수량을 쓰고 Y축에는 뭘 쓰고? 가격을 쓴다. 우리가 시험 공부인한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시험에다 둬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점수가 잘 나와야 되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잘 몰라도 점수는 나와야 되고 많이 맞으면 되는 거야. 그게 장땡이야. 어떤 분이 난 다 안다. 근데 점수만 안 나올 뿐이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점수가 나오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면 점수만에 만다 둘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기출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볼 거예요. 기출문제의 틀이 아주 중요하니까 항상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X축, Y축, 수요 곡선, 우하향 곡선, 공급 곡선, 우상향 곡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격과 수량이 여기서 정해진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의 방식 자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완전경쟁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현실에서 작동하고 그렇게 부동산 가치가 제대로 정해질 수만 있다면 이게 시장 가치라고 하고 제대로 정해지는 시장 가치가 정해질 수만 있다면 감정평가사는 필요 없다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동산 시장은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해진 그 시장 가치 마켓 밸류 그걸 감정평가사가 대신해서 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시장이 제대로 못하니까 공인중개사가 또 그 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공급곡선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 공급곡선 논리로부터 온 평가 방식을 원가 방식이라고 해요. 수요곡선 논리로부터 온 평가 방식을 수익 방식이라고 해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을 비교 방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감정평가의 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게 3방식이에요. 감정평가의 3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공급곡선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공급곡선이 비용곡선이에요. 실은 비용이라고. 그래서 비용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 흑판주계를 감정평가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물건 하나 만드는데 생산비가 1,000원이라면 적어도 이 물건의 가치는 이 물건의 생산비 1,000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원가 방식이에요. 두 번째 수익 방식은 뭐냐? 그 물건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적어도 1,000원 이상은 된다.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는 1,000원이다. 이렇게 수익에 근거한 수익성의 사고방식에 근거를 둔 게 수익 방식이에요. 이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가 됐는데 얼마에 거래가 되느냐? 이 물건과 똑같은 게 1,000원에 팔렸다. 그러므로 이 물건도 1,000원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얼마에 팔렸느냐? 시장성을 강조하는 것이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정평가의 이 방식에는 제가 교환의 대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교환의 대가가 가액, 용익의 대가가 임료 이렇게 평가해서 가액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씩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액을 구하는 방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 가액을 구하는 방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6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6방법의 명칭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을 뭐라고 부른다?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적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적산법으로 구한 임료를 적산임료다 이렇게 말해요.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며 그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가액을 비준가액, 사례와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여 가액을 정했으므로 비준가액이라고 해요. 임료를 구하는 방식을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불러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임료가 비준 임료입니다. 수익을 가지고 그 수익을 환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고 불러요.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가액이 수익가액이에요. 수익을 분석해서 임료를 구하는 방식을 수익분석법이라고 해요. 수익을 분석해서 거기서 임료를 구해요. 그걸 수익임료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6방법의 명칭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시험에 나와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한 것들로 가장 쉬운 축에 들어가는 걸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명칭을 잘 기억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유념할 것이 감정평가사가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평가를 했는데 적산가액으로 평가했더니 얼마냐? 1억이더래. 비준가액으로 평가했더니 얼마인가 보니까 2억이더래요. 수익가액으로 평가했더니 얼마인가 보니까 1억 5천이더래. 결국은 뭐예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이렇게 했다면 이 상태로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적산가액이나 비준가액이나 수익가액은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액을 구할 거라고요? 이 감정평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간적 성격을 띠는 마치 임시로 계산한
가액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임시로 계산한 가액.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시산, 임시로 계산한 시산가액이라고 해요. 시산가액.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단 말이죠. 여기에 있는 적산가액이나 비준가액이나 수익가액 모두 다 뭐냐? 시산가액이에요. 시산가액. 이렇게 시산가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산가액을 조정을 한다. 어떻게 조정하느냐? 3방식을 병용해서 조정하는데 얘네 셋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방식 절대 안 써요. 산술평균 안 쓴다고요. 그 대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 봐요. 이 부동산이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면 그중에 비교 방식에다 제일 가중치를 많이 부여해. 여기다가 가중치 60%를 부여하고 각각 20%를 부여했다든가, 아니면 수익성 물건이면 수익 방식의 가중치를 제일 많이 부여해. 여기다 60% 각각 20%. 아니면 얘가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는 물건이래. 그러면 원가 방식 적산가액에다 가중치를 제일 많이 부여해.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뭘 구한다? 감정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은 시산가액이야. 그러면 임료는 시산임료라고 하면 돼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제가 방금 산술평균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가중평균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해요. 여하튼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될 게 이제 이 3방식 6방법 명칭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순서대로. 그럼 원래는 6개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6개를 다 하자니 분량이 너무 많아. 분량이 너무 많은데 또 시험도 많이 나오나 봤더니 오매 많이 안 나와. 그럼 어디서 많이 안 나오나 봤더니 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근 7, 8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항상 공부도 말이죠. 가성비란 게 있는 거예요. 가성비라는 게. 그 노력 대비해서 점수 득점할 수 있는 걸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노력해서 죽어도 점수 안 나오는 파트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노력했는데 점수가 나와. 그런 파트 위주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노력 대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좀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고 노력했는데도 시험도 잘 안 나오고 점수도 잘 안 나오는 거는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뭐를 위주로 공부할 거냐면 전부 시험 범위이긴 한데 가액을 구하는 방법 위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을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리할 거예요. 3개만. 그러니까 용어는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거 다시 말하면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본 강좌 적산법 파트로 임대사례 비교법 파트로 수익분석법 파트로 들어가서 내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심화도 안 해요. 그 대신 이렇게 3개는 해요.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원가법은요 원래 어렵지가 않아.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은요 원가 방식은 원래 어렵지 않고 비교 방식 있죠?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은요 비교적 쉬워. 수익환원법은요 수월하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는 할만하다 그랬죠? 할만하니까 우리가 점수 나올 만큼은 다 합시다. 요거는 원래 쉬우니까 다 합시다. 요거는 어렵다 그랬죠? 이제 고릅시다. 골라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합시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더라도 뒷더 어려운 건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 파트에서. 그럼 이 파트에서 많이 나왔다. 최대가 2문제고 보통 1문제인데 최대가 2문제 나왔을 때만 어려운 파트에서 나와도 그거는 너무 노력에 비해서 점수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 통틀어서 제가 목표는 다 맞거나 최대 실점이 1점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이 부분 하나 실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로 그러지 않았고 제가 다뤄드리는 부분에서 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얼마만큼을 안 다룰 건데 둘로 나눌 거예요. 30%와 70%로 딱 나눌 겁니다. 예, 전체 분량을. 그리고 70%를 덜어낼 거예요. 몇 퍼센트만 한다? 30%만 할 겁니다. 절대 반반 한다는 얘기도 아니야. 우리가 70% 한다는 얘기도 아니야. 앞으로 정규 강좌에서도 30%만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기본서도 잘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보충이라 해갖고 상당히 많은 거를 보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게 보충이니까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안 해도 됩니까? 원래는 해야 돼. 그런데 그걸 다 하자니 그 많은 분량에 비해서 아까 말했죠. 한 문제 나올 똥과 말똥이에요. 근데 나온다. 그거 보장도 없고 나올 똥 말똥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30% 부분, 잘 나오는 30% 부분을 집중해서 다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3방식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원가법은 시험에 나오는 만큼 맞출 수 있는 만큼은 다 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쉽다. 그러니까 다 할 거다. 그리고 수익 하나법은 고를 거다. 한 30% 분량만 할 거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 건데 이제 원가법으로 갈 거예요. 그럼 우리 교재 158페이지로 가보자 그 말입니다. 158페이지 원가법으로 갈게요 이제. (158페이지를) 보시면 원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원가법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우리 그냥 간단한 예들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기 흑판주계가 이렇게 있어요. 흑판주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3개월 사용한 거라고 합시다. 3개월 사용한 거라 합시다. 요거 흑판주계 뒤에 화면에 잡힙니까? 네, 흑판주계가 300원어치를 사용한 거지. 3개월간 매월 100원씩 3개월 사용했더니 얼마치가 감가가 됐다고요? 300원어치가 감가가 됐다고 해봐요. 얘가. 근데 얘를 평가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거 새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게 이거라고 가정해봐요. 얘가 똑같은 거 새 거. 그런데 얘는 얼마냐? 비용이 이거 하나 만드는데 1,0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이것에 똑같은 거 새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거 제가 1,000원. 똑같은 거 새 거 다시 만들 때 생산비가 1,000원. 그러면 빼요. 그러면 얘 얼마라고 하면 돼? 얘 얼마라고 하면 돼? 700원이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평가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원가법의 원리예요. 지금 제가 방금 다시 한번 써보면 똑같은 거 새 거 흑판주계 똑같은 거 새 거 다시 만들 때 생산비가 1,000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랬죠? 거기서 3개월 사용한 물건 3개월 사용한 물건은 300원어치가 감가가 됐다고 치자. 300원어치가 감가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그 물건 얼마? 700원이라 하자. 지금 방금 이렇게 예를 든 거죠? 좋아요. 이걸 제가 말로 쓸게요. 1,000원 똑같은 거 새 거 다시 만들 때 원가를 일본에서는 제조들 원가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그래서 처음 듣는 용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조달 원가. 그럼 조달이란 말 들어보셨죠? 조달청 할 때 조달. 다시 만들 때 원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생산 비용. 재생산 비용. 그런데 우리나라 감정평가가 초창기 일본에서 들여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쓰는 표현으로 저걸 제조달 원가, 우리 법규에도 제조달 원가라고 하고 있어요. 재조달 원가. 다시 만들 때의 생산비. 재생산 비용이란 뜻인데 여러분이 법규에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예, 제조달 원가라고 그랬으니까 임의대로 재생산 비용이라고 하지 마요. 뜻이 그렇더라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셔야 돼? 그렇죠. 제조달 원가라고 하셔야 돼요. 시험에도 제조달 원가로 나올 거예요. 빼기. 그 다음에 300원은 매월 100원씩 3개월 동안 감가된 것 누계한 거. 그래서 얘를 감가 누계액 그래요. 감가 누계액. 이렇게 빼요. 그러면 700원을 뭐라고 하냐면 적산가액 그래요. 적산가액. 이렇게 돼요. 이때 여러분 300원을 구한다. 감가누계액 300원 구했죠? 1,000원으로부터 뺀다. 거기까지를 합쳐서 300원을 구하고 1,000원으로부터 빼내는 것까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감가수정이라고 해요. 감가수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원가법은 이래요. 제일 먼저 제조달 원가를 구한다. 두 번째는 감가수정을 한다. 그래서 제조달 원가로부터 감가수정을 하여 적산가액을 구하는 법.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하여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게 원가법이에요. 원가법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원가법이 뭐냐 하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가법 파트를 둘로 구분해 봐요. 하나는 제조달 원가, 또 하나는 감가수정으로 구분해 보기로 해요. 먼저는 제조달 원가라는 부분으로 갈게요. 제가 조금 전에 제조달 원가를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재생산 비용이라 한다 했죠. 재생산 비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산 비용을 의미하는 제조달 원가라는 것의 제일 첫 번째 뜻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이것은 다시 만들 때 원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생산 비용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재생산 비용입니다. 두 번째, 제조달 원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재생산 비용의 종류는 크게 둘로 구분해서 하나는 복제 원가, 복제 원가 이런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치 원가 이런 개념이 하나 있어요. 복제 원가는 말 그대로 복제 여러분 복제는 뭐예요? 똑같은 거죠. 영화 가운데 봐봐요. 영화에 복제 인간이 나와. SF 영화 같은데 보면 복제 인간이 나와. 그 복제 인간의 경우는 아예 똑같이 생겼어. 코에 점이 있으면 복제 인간도 코에 점이 있어. 이게 똑같은 거. 이게 물리적 측면의 원가. 물리적 측면. 그러면 건물이면 건축 자재도 똑같고 건축 공법도 똑같고 똑같이 건물을 짓는데 그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 원가는 아예 똑같다. 대치 원가는 똑같지 않아요. 용도와 기능 면에서 같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흑판죽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은 회사 것이었고 지금 밑에 있는 색깔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복제 원가 개념. 복제 원가 개념.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흑판죽에 생각해봐요. 옛날에 흑판죽에는 학교 다닐 때 썼던 흑판죽에는 여기가 종이판이었고 여기에 막송 같은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그래서 천으로 막은 그런 흑판죽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 놨다.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나와서 얘를 갖다 놨다면 그건 대치원가 개념. 대치원가란 똑같은 건 아니고 용도와 기능 면에서 같은 것. 그래서 얘는 효용 측면의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조달 원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제 원가가 있고 대치 원가가 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건물 지은 지 1년 됐대. 그럼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똑같은 자재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똑같은 자재 있고 또 건물 짓는 방식인 건축 공법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복제 원가 쓸 수 있지. 신축 건물은. 근데 지은 지 100년 된 건물. 지은 지 100년 된 건물은 건축 자재 구할 수도 없고 건축 공법도 살아 있지 않대. 그러면 할 수 없이 최신의 방법으로 대체해야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오래된 건축물은 무슨 원가를 쓸 수밖에 없다? 대치 원가 쓸 수밖에 없다. 신축 건물은 무슨 원가를 쓰고 복제 원가 쓰고 오래된 건축물은 대치 원가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 건물의 제조달 원가와 토지의 제조달 원가가 있거든요. 우리 건물의 제조달 원가입니다. 건물의 제조달 원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건물의 제조달 원가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내가 직접 건물을 짓는 걸 자가건설이라 그러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걸 도급건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언제나 전문가한테 맡기는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해요. 뭐 기준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도급건설 기준으로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건물의 제조달 원가는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언제나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조달 원가가 제가 좀 전에 제조달 원가가 뭐라 그랬어요? 네, 재생산 비용, 다시 만들 때의 생산비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감가 수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감가 수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재 감가 수정은 159페이지. 이제 감가 수정에 대해서 봅시다.
감가수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제일 첫 번째 감가수정의 뜻이 뭔가 요거예요. 감가수정은 감가상각이란 용어로부터 따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을 비교해서 감가수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 감가상각이라는 개념과 거기서부터 따온 감가수정이라는 개념을 비교해 보겠어요. 이것을 비교할 때 우리 교재를 잠깐 봐주실래요? 표가 있습니까? 예. 원칙은 거기 나와 있는 그 표를 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은. 그리고 실은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거 어떻게 기억한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절 좀 보실래요? 이렇게 하잔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상각과 수정을 비교할 때 말입니다. 상각은 어디에서 쓰는 말이냐면 상각은 회계에 사용하는 말이고요. 회계에 사용하는 말이고 수정은 평가에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시냐면 상각과 수정을 이해할 때 상각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마치 자동차를 샀을 때 보험을 들면 자차를 평가하는 방식, 자차 있어요? 자차를 평가하는 방식이 얘라고 생각하십시오.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를 평가하는 방식은 상각 개념이고 차를 중고차 팔 때 중고차 내다 팔 때 중고차 시세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절 보실래요?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둘이 친구인데 똑같은 차를 같은 1,000만 원 주고 샀대 둘이. 그리고 같은 회사 보험을 들었대. 똑같은 조건으로. 그럼 1,000만 원 주고 이걸 샀어요. 근데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친구긴 한데 차를 모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이 사람은 차를 진짜 아껴서 몰아. 뭐 차를 막 정말 아끼는, 비가 오면 사람은 비 맞을지언정 차는 비 안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진짜 아끼는 그런 막, 그래서 1년 지나도 차에 기스는 없어. 와 진짜 괜찮아. 흠 하나 없이 잘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을은 자동차란 언제나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분. 이 사람은 차를 세차도 안 해. 비 올 때만 밖에 내놓으면 되고, 예. 그리고 차란 언제나 이동수단이다. 그리고 예, 별로 청소도 잘 안 해. 그리고 범퍼는 부딪히기 위해 있는 거다. 그래서 앞차 밀 때도 살무시 차로 내 차로 밀어 그냥. 그런 봤어요. 전 그런 거 봤어. 야, 동네 옛날에 그전에 살던 동네에 있는데 부지직 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뒤에 있는 분이 내려서 이렇게 밀어야 된다. 안 내리고 차로 그대로 밀고 가는 거야, 앞에 차를. 그리고 나갔는데 부지직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앞에 있는 차가 밀리면서 이게 바퀴를 이렇게 안 놓으니까 삐뚤어지면서 쭉 밀리면서 앞에 차를 긁고 가는 소리야. 이분은 나갔어. 야, 그건 너무 심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차 한 번 옆에 긁힌 적이 있어. 야, 근데 그것도 그냥 긁힌 게 아니라 이게 긁혀도 문만 살짝 긁히거나 이렇게 하면 비용이 좀 적게 나오는데 뒷판, 앞에 문, 요게 3군데를 긁고 나간 적이 있어요. 쭉 밀려서. 야, 열받죠, 그죠? 근데 을돌이는 차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요, 1년 지났잖아요. 그럼 얘는 차 상태가 되게 좋아. 근데 얘는 차 상태가 되게 안 좋아. 그리고 키로수는 얘는 1년 지났는데 얘는 10,000km 뛰었어. 얘는 1년 지났는데 30,000km 뛰었어. 1년 만에. 그런데도 자차는 똑같이 평가돼. 와서 안 봐요. 뭐 기준이다? 제일 첫 번째 취득 원가 장부 가격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까나가는 거야. 법정 내용수 기준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재해 나가는 거예요. 직원이 와서 안 봐요. 눈으로 유식하게 그걸 관찰 감가라 하는데 안 해. 그리고 뭐만 따진다? 물리적 기능적인 측면만 따져요. 이해 가셨어요? 시장성도 고려 안 해. 시장에서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래요. 얘는 취득 원가 내지는 장부 가격 기준이라 법정 내용 요소 기간 동안 재해 나가되 차 상태를 눈으로 안 보니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만 따지되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따진다. 물기 두 가지만 따지되 책상 위에서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차 상태 눈으로 안 본다. 시장성도 고려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그것과 대비해서 감가 수정은 뭔가 봐봐요. 상각이 장부 가격
취득 원가 기준이면 얘는 제조동가 기준입니다. 얘는 법정 내용수 기간이면 얘는 경제적 내용수 기준입니다. 얘는 물리적 기능적인 것만 따지는데 얘는 물기경 경제적 측면까지 따집니다. 얘는 와서 안 봐요. 관찰감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상태 다 관찰합니다.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거기 흠이 있거나 그런 거 전부 다 잡아내고 감가하잖아요. 관찰감가 인정합니다. 얘는 물리적 기능적인 것만, 얘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측면 다 따집니다. 얘는 시장성 고려하지 않습니다. 얘는 고려합니다. 삼각과 수정을 그렇게 비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159 표 있습니다. 그 표에 있는 내용 나란히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되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저절로 잡히게 돼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반복해드리면 삼각과 수정을 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험에는 그게 나옵니다. 비교하는 게. 근데 다 잡아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삼각과 수정에서 수정의 의미를 감가상각, 삼각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두 번째, 그럼 감가의 요인은 뭘까요? 감가의 요인. 감가의 요인을 우리가 구분할 때 감가의 요인은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감가의 요인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물기경이에요. 물기경. 물, 그 다음에 기, 경. 저는 물기경 이렇게 말할 거야 앞으로.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에서도 물기경만 인정해요. 그럼 물이 뭔데요? 네, 물리적 요인이에요. 물리적 요인에 의한 감가. 물리적 요인에 의한 감가. 기는 기능적 요인에 의한 감가. 경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감가. 이렇게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물기경. 그 중에서 물기 이 두 가지는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입니다.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 그리고 경은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입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 그러니까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는 부동산 자체와 관련이 있는 감가. 요건 주위 환경과에서 관계에서 오는 감가. 그럼 물리적 요인에 의한 감가는 뭐냐? 예를 들어 부동산을 여러분 사용을 하거나 자동차도 내가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멸이 되고, 마멸, 그 다음에 파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와 손상 이런 거 나타나죠? 이게 물리적 감가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 시작하신 지 11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2개월 채 되지도 않았고 또 아직은 빡세게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한 6개월쯤 지난 상태를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에도 이런 게 나타납니다. 마멸, 파손, 노후와 손상 등이 나타나는데 그런 건 물리적 감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치유돼서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적 요인에 의한 감가는 뭐냐? 기능적 감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원칙에 맞지 않음? 그렇죠.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입니다.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인데 여기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균형의 원칙 X가 아니라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 그게 바로 기능적 감가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 하면 형식의 구식화. 여러분 형식의 구식화. 그럼 형식의 구식화가 뭔 말이냐? 형식의 구식화가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형의 구식화는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여러분 12월에 자동차 샀어요. 그러면 12월에 샀더니 12월 중순에 출하되는 나오는 차야. 그랬더니 200만 원 싸게 판대. 300만 원 싸게 판대. 왜? 좀 지나면 연식 바뀌니까. 이런 것이 대표적인 기능적 감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밖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의 규모가 작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능적 감가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감가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감가는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입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X하면 적합의 원칙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 뜻입니다.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로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인근 지역의 쇠퇴라든지 아니면 상권이 죽어버린 거예요. 시장성의 감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시장 안에 있는 주택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오는 감가로서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감가는 앞으로 제가 물기경 감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물기경 감가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의 방법입니다. 우리 감가 수정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가 수정의 방법은 그럼 뭐냐? 감가 수정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감가 수정의 방법 입니다. 감가 수정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감가 수정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가 수정의 방법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제일 첫 번째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입니다.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찰감가법. 세 번째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뭐냐면 자료를 통해 책상 위에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관찰감가법과 분해법은 뭐냐면 직접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눈으로 보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적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고 반면에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이론적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이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과 관찰감가법, 분해법 있는데 요거는 책상 위에서 이론적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둘은 부동산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구하는 방법이다. 이때 여기 내용연수란 말을 쓸 때 이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건물의 수명현상을 이야기하고 건물의 내용연수를 이야기하면서 물리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수가 있는데 갑돌이가 세상 떠나는 건 물리적 내용수가 다 된 것이고 갑돌이가 퇴직하고 은퇴하는 건 경제적 내용수가 다 된 것이다. 그러면 물리적과 기능적 중에 어느 게 기냐 그랬더니 물리적이 길고 경제적이 짧더라. 감정평가론에서 내용연수란 다 경제적 내용수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 내용수를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앞으로 여기서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의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다. 자, 그리고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뭐뭐 세 가지냐? 제일 첫 번째 일정액씩 감가하는 정액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일정률로 감가하는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환기금이 뭐냐면 감채기금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화폐의식가치에서 감채기금 개수하듯이 감채기금이 바로 상환기금을 가리키는 말인데 상환기금법 용어만 기초강좌에서는 용어만 알아두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책상 위에서 이론적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은 현장에 직접 가서 부동산을 보면서 구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감가수정의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관분 중에 우리나라는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이 주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적절하지 아니할 때만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이 주된 방식이다. 왜냐하면 요걸 주된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요거는 부동산을 현장에서 보면서 구하니까 현실적이긴 한데 평가사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인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고 적정하지 아니할 때만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수정의 방법,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이렇게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관분입니다. 우리 교재 넘어가시면 원가법의 장단점 부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적산법은 안 한다 그랬죠? 우리 쉬었다가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